어머님, 요즘 손주들이 학교 다녀오면 방이 너무 좁다면서 짜증을 내요. 아이들이 크니까 확실히 공간이 부족한가 봐요. 아이들이 방에서 불편하겠지. 내가 있는 방을 주면 좀 나아질까? 그건 아니고요. 어머님, 괜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어머님께서 경로당으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르신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도 그곳에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지내라고? 아니면 내가 불편하게 만든 거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어머님도 더 자유롭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여긴 아무래도 아이들이 시끄럽기도 하고요. 아이들 시끄러운 게 문제면 내 방을 아이들한테 주고 내가 소파에서 자면 될까? 아니면 부엌에 이불 깔까? 어머님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너희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설 자리를 잃었나 싶구나. 너도 그렇고 아들도 말이 없고 결국엔 내가 떠나야 한다는 거겠지. 저희도 힘들어서 그래요. 요즘 상황이 다 힘드니까 서로 조금씩 이해해야죠. 서로 이해. 내 말은 내가 이 집에서 나가란 이유를 이해하라는 거로 들린다만 어머님 요즘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방도 좁고 남편도 회사 일로 지쳐 있고 그러다 보니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너희 집에서 문제인 것 같구나. 내가 있으면 더 힘들겠지. 알겠다. 생각해 볼게. 폭설이 내리던 그날 며느리와 저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군위에 사는 72 이순희입니다. 집이 무너져 버린 경험을 해보셨느나요? 저는 지난 겨울에 폭설로 집이 무너져 아들네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큰 상처를 받고 지금은 경로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들 방이 좁아 불편하다며 내 자리를 슬쩍 밀어내려 하는 말들, 아들이 무심코 던지는 불평들 속에서 제 마음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집터 근처의 개발 소식을 접하며 제 삶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그 소식을 듣고 땅을 매각 후 자신들에게 나눠달라고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경북군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느 시골 아이들이 그렇듯 어린 시절에는 학교가 끝나면 치마나 바지를 걷어 올리고 고무신을 신고 마을 뒷산이나 개울가를 돌아다니며 놀곤 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때로는 넓은 들판, 논밭, 산이나 마을에서 숨바꼭질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은 작고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작은 밭을 가꾸시며 우리 식구를 위해 애쓰셨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가을이면 익어가는 감을 보며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을 나눠 먹었는데 그 따뜻한 분위기가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고픔도 잦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우풍이 많이 들어 감기를 달고 살곤 했습니다. 이불을 푹 덮어쓰고 잠들었지만 옛날 온돌방이 그렇듯이 새벽이면 추웠습니다. 저희 또래는 대부분 그랬지만
형편이 안 좋아 초등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을 채 마치기도 전에 부모님은 제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가족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궁이에 불을 피우며 그리고 엄마의 부엌일을 도우며 살림살이를 돕곤 했습니다. 손발은 항상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일을 끝내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나아질 거야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도 컸지만 제가 일하는 모습에 미소 짓는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이 제 보상이었죠. 20살이 넘자마자 마을 어르신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결혼 후 그가 보여준 듬직함과 성실함 덕분에 마음이 점점 열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에서 닭이 울고 우리는 그 소리를 알람처럼 삼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뒷마당에서는 김장을 하고 벽난로에서 감자를 구우며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축복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만큼은 우리처럼 힘겹게 살지 않게 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했습니다. 벼 농사만으로는 부족해 제가 나무를 캐서 장에 팔러 다녔고 남편은 인력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이면 도시로 나가 막노동을 하곤 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웃는 얼굴로 고맙다라고 말할 때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30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밭일을 놓을 수 없었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강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이 모두 취업을 하고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 조금은 편히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온한 시골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농사를 놓지 않고 매일같이 밭에서 흙을 만지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진 않았지만 제 손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삶이 익숙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가끔 놀러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죠. 저희 집은 오래전부터 수리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지붕은 시간이 지나며 군데군데 기울어졌고 벽에는 세월이 남긴 금이 자잘하게 생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집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낡았어도 제 손때가 묻고 남편과 함께 자식들을 키운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몇 해 전
작은 아들이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권유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마치 지난 세월의 흔적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보수만 하면서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심이 언젠가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바람은 아침부터 매섭게 불었고 저녁 무렵부터는 눈이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좀 더 넉넉히 피우고 이불을 덮으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집 밖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소리와 창문을 흔드는 소음이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폭설은 그치지 않고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눈은 쌓이고 또 쌓여 마당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눈이 산처럼 쌓였고 그 무게 때문에 처마는 점점 아래로 처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지며 집 안에서는 바람이 벽을 밀어내는 듯한 둔탁한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간의 눈은 집의 모든 부분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점차 더 커졌고 집은 제게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던 벽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해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애써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천장에서 흩날리는 먼지와 균열을 내며 내려앉는 지붕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삐걱거림이 크게 울리더니 벽이 흔들리며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방은 어둡고 추운데도 눈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냉기가 돌며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았습니다. 방은 이미 눈더미로 가득 찼고 나무와 흙 부스러기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얼어버렸고 집이 무너진 잔해와 눈덩이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추위와 공포가 몰려왔지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무도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곳에서 홀로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끝이 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얼어붙은 몸을 움직이려던 순간 멀리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는 발걸음과 함께 부서진 집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잔해를 치우는 소리와 손길이 닿았을 때 비로소 가슴속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어깨를 부축받아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집을 보려니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경로당으로 옮겨졌습니다.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 경로당의 한쪽에서 몸을 녹였지만 당황스러움, 좌절감, 막막함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손에 담요를 꼭 쥔 채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 남겨둔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경로당의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가슴속 깊이 스며든 상실감과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지만 여전히 앞날은 막막했습니다. 경로당은 잠시 몸을 뉘인 곳일 뿐 앞으로 살아갈 곳과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 사라졌다는 현실은 마음에 큰 무게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상황이 조금 정리되자 급히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전화를 받는 동안에도 내리는 눈과 차가운 바람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지금 집이 무너졌다는 말을 꺼냈지만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눈이 그치면 바로 갈 테니 기다리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쁜 와중에도 제 말을 듣고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경로당에서 지내세요. 식사 잘 챙기시고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뒤돌아본 제 집은 이미 지붕에 반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안에서 제 삶의 흔적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집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 한편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폭설이 잠잠해지자 마침내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읍내에서 소식을 듣고 길이 트이기를 기다려 바로 차를 몰고 마을로 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의 얼굴을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경로당으로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저를 부축해 차로 옮겼습니다. 차에 오르며 문득 뒤를 돌아보니 경로당 한쪽에서 저를 배웅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에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집으로 가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작은 아들 집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 그 집에서 며느리가 날 반길까? 예전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직접 간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집이 좁다고 자꾸 얘기해서 가더라도 잠깐만 있다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하겠지만 매번 바쁘고 지친 얼굴로 절 신경 쓸 여유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 아들 앞에서 매번 이런 고민을 꺼낼 수도 없고 결국 며느리와 어색한 기류 속에서 며칠을 보내야만 하는데 그게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갈 만한 곳은 작은 아들네밖에 없는데 짐이 되진 않을까, 이미 짐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미 아들 부부가 제가 가는 것에 대해 다퉜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참 난감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집으로 가는 길은 짧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읍내에 있는 작은 아들의 집은 아파트였으니 폭설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공간으로 들어서니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짐을 정리하며 저에게 휴식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의 생활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며느리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에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의 집에서 머물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그곳이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다시 짓기도 그리고 수리하기에도 제게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손을 벌릴 수가 없었고요. 작은 아들의 집으로 들어간 첫날 밤, 안도감과 함께 묘한 불편함이 공존했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줬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가 낯선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새로운 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친절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 속에 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며느리의 모습은 분명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제가 무엇인가를 돕겠다고 다가가면 정중하게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도 며느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제 손길이 불편하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방 청소를 하겠다고 다가갈 때마다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라는 말이 돌아왔고 나중에는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존재가 이 집에서 불편한 짐으로 느껴질까봐 점점 방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아들의 집은 아담한 크기였고 방 2개와 거실로 이루어진 구조였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와 손주들은 각각 한 방에서 생활하고 저는 거실 옆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아이들이 거실과 방을 오가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야단치며 조용히 하라고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는 종종 저를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며 며느리가 자주 부엌 쪽을 흘끗흘끗 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게 음식을 내어주며 며느리는 손주들이 요즘 방이 좁아서 불편한가 봐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가 이 집에 머무는 것이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회사 일에 바쁘다며 집안 상황을 깊이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이들과 잠깐 시간을 보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부딪히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늘 피곤해 보였고 무언가를 털어놓기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어머님, 경로당에서 지내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띤 채 정중하게 말을 꺼냈지만 그 제안은 저를 더 이상 이 집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방에 홀로 있을 때마다 무너진 집과 함께 사라진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떠올랐습니다. 읍내로 온 이후로 느껴지는 낯섦과 고립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이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늘 바빠서 집안 분위기에 대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작은 아들은 분명 자신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노력 속에 저는 점점 더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거실의 적막함 사이에서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아들의 집에서 머무른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서로 말을 아끼고 조심하려 했지만 미묘한 분위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어쩌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예상보다 더 깊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물을 틀었습니다. 며느리가 식사 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기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 며느리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을 잠그고 제 손에서 접시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무거운 분위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일에 손을 대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먼지를 털거나 방을 정리하려고 하면 며느리는 어딘가 신경 쓰이는 듯한 표정으로 방안을 두리번거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제 방에서 사용하던 작은 휴지통조차 자꾸 치워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집안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손주들이 제 방 앞에서 놀다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울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달래며 방 안을 둘러보는 며느리의 눈빛에는 짜증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손주들을 재우고 돌아와 거실에서 작은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제 방으로까지 그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계시게 할 거야? 벌써 일주일 되었어. 우리 집 외에는 갈 데도 없잖아. 그렇다고 모시고 살라고? 난 그렇게 못해. 일단 형하고 상의해 볼게.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지금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잖아. 몰라, 나는 어머니하고 지내는 게 싫어.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제 이름이 자주 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점점 더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살던 집터와 그 인근 지역이 곧 개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개발 사업에 포함된 지역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일부 땅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집과 함께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 땅이 다시 제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경로당에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꺼냈던 날, 저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마치 제가 스스로 떠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대화를 피하려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고 집안일에 대해 저와 협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이런 상황을 묵인하는 듯 보였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저 스스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 집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감을 더해갔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대화는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저와는 무관한 세계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눈으로 무너진 집은 단지 물리적인 손실에 불과했지만 작은 아들 집에서는 제 마음과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평생의 다짐이 지금은 오히려 제 삶을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며 가족과 자신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을 기다려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방 안에 있는 작은 가방에 꼭 필요한 물건 몇 가지와 따뜻한 외투를 넣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창문 너머로 거센 눈발이 보였습니다. 폭설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함께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을 조용히 걸어나가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와 함께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발목까지 쌓인 눈이 발을 묶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꼭 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발이 거세져 얼굴을 때렸지만 그 아픔조차 무감각해질 정도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제 발자국 소리만이 눈 속에서 푹푹 울리며 이어졌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아들 집에 불이 꺼진 창문이 보일 때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뒤돌아가 머무를 자신은 없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혼자 걷는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겪었던 모든 일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들이 반겨주던 모습, 첫날 며느리가 그래도 자랐다고 하던 때, 그리고 아들이 퇴근할 때 없는 돈에 엄마 간식이라고 사오던 날들이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며느리와의 어색한 관계, 좁은 공간에서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이 저를 더 단단히 움직이게 했습니다. 길을 따라 걷던 중 경로당이 가까워질 때쯤 비로소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경로당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잠시 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한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난로의 불빛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고 익숙한 온기가 다시 몸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자신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내 삶의 남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걸어 나온 그 새벽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생활을 이어가던 시간은 제가 다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갈 곳이 없어서 머물게 된 피난처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차를 나누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처럼 혼자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과 오랜 갈등 끝에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다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스스로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만 힘들고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갈등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가족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제 삶을 다시금 주도적으로 꾸려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차를 나누던 중 제가 살던 집터와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소식을 다시 들었습니다.
처음 들은 얘기는 소문일 것 같아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개발 소식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일부로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정부에서 새로운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이 마을의 위치가 주목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살던 집터와 주변 땅이 포함된 지역은 인근 도로 확장과 함께 새로운 주택 단지와 상업 지역 조성이 예정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점차 접근성이 높아졌고 도시에서 밀려오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중소형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마을 주변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인근 도시로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투자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땅은 평소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평범한 논밭과 집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발 계획으로 인해 그 땅은 주택 단지와 도로가 연결되는 핵심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개발로 인해 주변의 땅값이 오르고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땅이 단지 저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장소만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집이 남긴 상실감은 컸지만 그 땅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통해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점에서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묘한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이 개발은 단순히 주택 단지 건설에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대규모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낡고 불편했던 도로가 새로 포장되고 농촌 지역에 부족했던 상하수도 시설이 개선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개발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마을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여졌습니다. 특히 이번 개발은 인근 도시에서 확장된 교통망 덕분에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주변 도시에 산업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필요해졌고 우리 마을이 그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하나둘씩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외딴 시골 마을로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확장된 교통망과 도로 정비로 인해 마을 전체가 새로운 주거와 상업의 중심지로 변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래된 논밭이 있던 곳에는 주택 단지가 들어서고 도로와 연결된 상업구역이 생길 계획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걱정이 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개발로 인해 마을 전체가 현대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익숙했던 일상과 풍경이 사라진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 개발 소식이 전해진 후 큰아들과 작은아들 가족 모두 저를 찾아왔습니다.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땅을 빠르게 매각해야 한다는 소식과 함께 매각금에 대한 사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그 만남은 금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개발 사업은 인근 도로 확장과 주택 단지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제 땅은 필수적으로 매각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매각이 지연되면 보상금이 줄어들거나 개발 계획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서두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부부는 매각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땅 매각금이 형제 간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큰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들의 몫을 확보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생활이 얼마나 빠듯했는지 강조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 모두가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큰아들의 입장에 동조하며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매각금의 일부를 자신들 몫으로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돈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경제적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간조했습니다. 작은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매각금의 가족 간 나눔을 반대하는 듯 보였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들 역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자신들의 재정 상태와 세 자녀를 키우는 부담을 언급하며 매각금의 일부가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은아들은 특히 어머니가 작은아들 가족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동안 감당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과 희생을 이야기하며 매각금을 형제 간에 나눌 때 자신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과 비용을 거론하며 그 몫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작은아들 부부는 자신들의 재정적 필요와 그동안의 기여를 강조하며 큰아들 부부와 마찬가지로 매각금의 일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부부의 요구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큰아들은 자신들이 먼저 장남으로서 가족을 지탱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작은아들 부부의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야말로 더 오랜 기간 경제적 고충을 겪어왔고 이번 기회에 그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이에 맞서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하며 큰아들 부부의 주장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며느리들 간의 갈등까지 더해지며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를 비현실적인 이상만을 고집한다고 비난했고,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의 태도가 지나치게 탐욕적이라고 반박하며 다툼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더할 나위 없이 허전함과 안쓰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논쟁 속에서 저는 평생 지켜왔던 가족의 유대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 땅이 단순히 돈이나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각금의 사용에 대한 제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땅은 내가 평생 일구어온 터전이고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함께 만든 소중한 공간이다. 매각금은 가족 간의 분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너희 모두를 위한 동시에 나 자신과 마을을 위한 길이다. 저는 매각금의 일부는 가족에게 필요한 몫으로 배분하되 그 나머지는 마을과 지역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는 제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매각금은 가족의 현재를 위한 것이지 과거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가족들은 한동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고 며느리들 간의 갈등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결국 매각금은 제가 계획한 대로 사용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 다툼은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에게는 매각대금의 일부만 나눠주고, 일단은 제가 살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평수가 넓지 않은 저 혼자 살기에 좋은 곳으로요. 그리고 가장 큰 비중으로 지역에 복지재단을 하나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재단은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이자만으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꽤 많은 금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돌아갈 몫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삶의 터전이었던 땅을 매각하고 재단을 설립한 뒤 마을은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 시작했지만 재단의 손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갔습니다. 저는 이 재단이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삶을 함께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경로당의 환경을 바꾸면서 어르신들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난방시설이 교체되고 편안한 가구와 함께 도서관이 마련되자 경로당은 더 이상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물리치료사가 방문해 어르신들의 몸 상태를 돌보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 병원까지 먼 길을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어르신들의 얼굴엔 안도와 기쁨이 번졌습니다. 새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바느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취미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글을 배우는 프로그램은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글씨를 써내려가던 손이 이제는 손자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또한 경로당에서 하루 2끼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홀로 지내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교류의 기회를 늘려갔고 차츰 고립감을 잇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과 공부방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안전한 놀이기구와 인터넷이 연결된 학습 공간은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먼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세대 간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전통 놀이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며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재단은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시장이 열리자 주민들은 자신들의 농작물을 정당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단은 주민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해 작은 가게나 카페를 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덕분에 마을에는 새로운 상점이 생기고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마을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재단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기획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통 음식을 만들고 노래 자랑을 하고 농산물 경매가 열리는 축제는 마을 전체가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예술가들을 초청해 연극과 음악 공연을 열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평소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이제 예술과 문화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단의 활동은 마을을 하나로 엮었고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재단 운영을 돕기 시작했고 며느리들은 봉사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습니다. 손주들은 경로당의 놀이공간에서 친구들과 뛰놀며 밝게 웃는 모습으로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경로당과 마을을 돌며 사람들의 얼굴에서 희망과 행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지난 아픔을 치유해주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경로당과 마을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가족이 함께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낯섦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들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의 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경로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단장된 내부와 깔끔하게 정리된 도서관, 어르신들이 웃으며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 듯 보였습니다. 특히 손주들은 경로당 한쪽에 마련된 놀이 공간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뛰어가 미끄럼틀과 놀이기구를 만져보고 마치 놀이터에 온 것처럼 신나게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경로당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큰아들은 경로당의 변화를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한쪽 벽에 걸린 경로당 활동 사진과 마을 축제 사진들을 보며 어머니가 해낸 일의 크기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자신이 어머니와 더 가까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일이 진행된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단의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며 어머니가 이 모든 변화를 이끄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경로당에서 환히 웃으며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은 경로당의 놀이 공간에서 신이 나서 뛰놀고 한쪽에서는 공부방의 책을 뒤적이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어울리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한 손주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멋져요. 우리 집보다 더 재밌어요. 그 말에 어르신들과 아이들, 심지어 며느리들까지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경로당과 재단의 활동에 더욱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재단의 운영을 돕겠다고 나섰고 작은아들은 마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며느리들 역시 어르신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재단이 만들어낸 변화는 그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모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과거의 갈등과 아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 폭설에 집이 무너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피어올랐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갈등은 제가 마주해야 했던 길이었고 그 길은 가족과 마을이 하나로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마을을 돌며 웃음과 이야기가 가득한 경로당을 바라봅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이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무너진 집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터전을 찾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흔적은 남겠지만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터전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한 발짝일 뿐이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